서울의 심장이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 45층. 법무법인 정인의 VIP 상담실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은 방 안의 냉혹한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최고급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얇은 서류 한 장이 미끄러지듯 날아와 한서연의 앞에 멈췄다. 서명해. 목소리의 주인은 강태준. JK그룹의 회장이자 지난 10년간 그녀의 남편이었던 남자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조차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가치가 다한 계약을 파기하는 비즈니스맨의 목소리였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그의 지위를 증명하는 파텍 필립 시계가 번쩍였다. 그의 얼굴에는 지루함과 경멸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한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이 얇은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JK그룹의 안주인으로, 강태준의 완벽한 아내로 살아왔다.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림자처럼 내조했다.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배신과 이 한 장의 이혼 서류뿐이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시선을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뭘 그렇게 봐. 10년 동안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았으면 됐잖아. 위자료는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 더 이상 귀찮게 굴지 말고 여기서 끝내. 그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기생충. 그는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을 그렇게 정의했다. 한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삼켰다. 여기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있던 변호사는 안타깝다는 듯, 하지만 철저히 중립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 그에게 이런 풍경은 익숙했다. 권력과 돈 앞에서 사랑과 헌신이 어떻게 짓밟히는지 그는 수없이 목격해왔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뻗어 펜을 잡았다. 펜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한서연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써내려갔다.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지난 인생 한 부분이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다. 됐어. 서명이 끝나자마자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류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끝났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서연을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다. 참, 펜트하우스는 일주일 안에 비워 내 여자친구가 그 집을 마음에 들어해서 짐은 버릴 건 버리고 필요한 건 가져가. 뭐 당신한테 가치 있는 물건이 남아있기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확인사살이었다. 그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녀가 살던 공간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굳은 채로 그가 경멸적인 미소를 남기고 상담실을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괜찮으십니까? 한서연 씨. 서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변호사를 향해 가볍게 목례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눈물도, 원망도, 히스테리도 없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마지막 막을 끝낸 배우처럼.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마무리하고 퇴장했다.
상담실을 나서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슬픔에 잠긴 패배자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고요하고 단정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강태준과 함께 살았던, 이제는 그녀의 집이 아니게 된 그곳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이었다. 10년 전, 사랑과 희망을 안고 이 집에 들어왔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게 되었다. 모든 것,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도어락이 해제되고 묵직한 현관문이 열렸다. 텅 빈 집의 적막함이 그녀를 맞았다. 강태준은 이미 그의 물건들을 대부분 가져간 뒤였다. 거실에는 그녀가 고른 가구들과 그녀의 손길이 닿은 장식품들만이 남아 마치 버려진 무대 세트처럼 을신연스러웠다. 한서연은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대리석 바닥을 걸었다. 그리고 거실 중앙에 우뚝 서서 눈을 감았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슬픔과 절망으로 떨리던 연약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차갑고 예리한 빛이 서려 있었다. 방금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눈물을 삼키던 비련의 여주인공은 이제 없었다. 그녀는 침실이나 드레스룸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집 안가장 구석에 있는 작은 서재였다. 그곳은 강태준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온전히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서재에 들어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벽에 걸린 클로드 모네의 풍경화 액자를 떼어냈다. 그러자 그림 뒤에 숨겨져 있던 소형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지문을 인식시켰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금고의 따위는 없었다. 대신 여러 개의 USB 드라이브와 작은 외장 하드, 그리고 빽빽하게 숫자가 적힌 노트 몇 권이 들어있었다. 이것들이 바로 강태준이 비웃었던 그녀에게 남은 가치 있는 물건들이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완벽한 아내를 연기하며 강태준의 그림자 뒤에서 그의 모든 것을 기록해왔다. 그의 은밀한 통화, 서재에 숨겨둔 이중 장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내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넨 뇌물 리스트까지. 강태준은 그녀를 아름답지만 머리 빈 장식품으로 여겼기에 그녀 앞에서는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그저 명품과 파티에만 관심 있는 여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였다. 서연은 냉정한 얼굴로 데이터들을 확인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외장 하드에는 JK그룹의 분식회계 증거가 담긴 원본 파일들이, USB에는 그의 수많은 약점들이 날짜별, 인물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노트에는 그가 직접 언급했던 비자금의 흐름이 그녀의 암호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파우치에 이것들을 모두 옮겨 담았다. 그리고는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수백 벌의 명품 옷과 가방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 강태준은 그녀가 이 모든 것을 탐낼 것이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녀에게 이것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평범해 보이는 여행용 캐리어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는 파우치를 캐리어의 비밀 공간에 안전하게 넣었다. 그 위를 몇 벌의 수수한 옷가지로 덮었다. 마치 간단한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보석함에서 결혼 반지를 꺼내 화장대 위에 올려두었다. 더 이상 그녀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서연은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다.
10년의 세월이 깃든 공간.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미련도 보이지 않았다. 이곳은 그녀의 집이 아니라 그녀의 연극 무대였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 연극은 끝났다. 그녀가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는 SJ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나왔어요. 1층에서 뵙겠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친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바로 SJ 캐피탈의 대표이자 재계의 숨은 실력자로 불리는 최진혁 회장이었다. 최진혁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맞았다. 괜찮은가? 한소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더 이상 슬픔이나 체념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감과 결의에 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미소였다. 네,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녀는 그와 함께 로비를 걸어 나갔다. 그녀의 뒤로. 지난 10년의 굴욕적인 삶이 문처럼 닫혔다. 한편 근처의 다른 빌딩 최고층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태준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의 비서로부터 한서연이 펜트하우스를 떠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의 입에는 승리자의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꼴 좋군. 이제 어디 가서 울고불고 하겠지. 그때 그의 눈에 익숙한 인형이 들어왔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을 든 채 건물 입구에 서 있었다. 그는 그녀가 초라하게 택시를 잡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런데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도로 위로 미끄러지듯 다가와 그녀 앞에 멈춰 선 것은 낡은 택시가 아니었다. 번호판조차 범상치 않은 최고급 제네시스 키굴싱 리무진이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고 한서연은 익숙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채 올라탔다. 강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뭐지? 저 차는 그의 의문이 풀리기도 전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차가 출발하기 직전 뒷좌석에 앉은 한서연이 고개를 돌려 그가 있는 방향, 정확히는 그의 사무실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수백 미터의 거리가 있었지만 그는 똑똑히 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를. 그것은 그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한 차갑고도 아름다운, 그리고 어딘가 섬뜩하기까지 한 미소였다.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장군과도 같은 미소였다. 강태진은 순간 숨을 멈췄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붉은 와인이 값비싼 카펫 위로 피처럼 번져나갔다.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저 미소는 뭐지? 저 여자가 왜 저런 표정을 짓는 거지? 그리고 저 차는 대체 누구의 차지? 그의 오만한 자신감의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가 버렸다고 생각했던 순진하고 무력한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그의 뇌리에 불길한 낙인처럼 새겨졌다. 도시의 불빛 속으로 사라지는 검은 리무진을 보며 강태준은 처음으로 정체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버린 것은 순진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유일한 반가쇠였다는 사실을. 강남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검은색 제네시스 릭슈링 리무진은 한강을 가로질러 여의도로 향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진혁 회장은 한서연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한서연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서로의 목적과 각오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불필요한 위로나 질문은 생략되었다. 그것은 앞으로
함께 거대한 전쟁을 치를 동맹 사이의 굳건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차가 멈춘 곳은 여의도의 한적한 이면에 위치한 최첨단 오피스 빌딩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평범한 금융사 건물처럼 보였지만 이곳은 SJ 캐피탈의 심장부이자 강태준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만들어진 비밀 전쟁기지였다. 최진혁을 따라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이동하자 그의 집무실이 아닌 다른 공간의 문이 열렸다. 그곳은 한서연이 지난 10년간 살아온 펜트하우스와는 180도 다른 세상이었다. 부드러운 카펫과 화려한 샹들리에 대신 차가운 금속과 강화 유리로 마감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방의 한쪽 벽면 전체는 수십 개의 모니터로 채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과 주가 그래프 그리고 위성 지도와 인물 관계도 같은 정보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낮은 서버 소음만이 방 안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방 안에는 이미 3명의 전문가가 대기하고 있었다. SJ 캐피탈의 법무팀장이자 전직 특수부 검사 출신인 박기영 변호사, 그리고 전설적인 화이트 해커 출신으로 현재 SJ 캐피탈의 정보 분석팀을 이끌고 있는 젊은 천재 이준이었다. 그들 모두 최진혁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핵심 인물들이었다. 최진혁이 서연을 그들에게 소개했다. 오늘부터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 브레인이 되어주실 한서연 씨다. 보안 등급은 나와 동일하게 최고 레벨로 설정하도록. 박 변호사와 이준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강태준 회장의 아내가 이 거대한 작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진혁의 단호한 말투에 그들은 곧바로 예를 갖추어 인사했다. 서연은 담담하게 그들의 인사를 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제가 가져온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JK그룹의 내부 서버는 이미 이준 씨가 장악하고 있겠지만 제가 가진 것은 외부에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강태준 회장의 개인 금고에 있던 자료들입니다. 그녀는 여행용 캐리어의 비밀 공간에서 데이터가 담긴 파우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준이 조심스럽게 외장 하드를 받아들어 특수 제작된 보안 시스템에 연결했다. 몇 번의 키보드 소리가 울린 후 중앙 모니터에 외장 하드 내부에 디렉토리 구조가 나타났다. 맙소사, 이준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단순한 데이터 파일 목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범죄의 아카이브였다. 스위스 비밀 계좌 내역, 차명으로 관리되는 부동산 및 주식 목록, 지난 10년간의 정치권 로비 내역과 검은 돈의 흐름이 날짜와 시간, 관련 인물의 이름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박기영 변호사의 표정도 굳어졌다. 검사 시절 그가 그토록 파헤치고 싶었으나 번번이 꼬리를 잡지 못했던 JK그룹의 비자금 실체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다. 이 정도의 증거라면 강태준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최진혁은 조용히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마저 서려 있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한서연의 시선은 6개월 전의 어느 날 밤으로 향했다. 6개월 전. 그날은 그들의 10주년 결혼기념일이었다. 서연은 며칠 밤을 새워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집을 꾸몄다. 하지만 강태준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술에 취해 들어왔다. 그의 옷에서는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소파에 쓰러지듯 잠들었고 서연은 말없이 그의 옷을 갈아입혔다. 그때 그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가 떨어졌다. 호기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무언가에 이끌렸기 때문이었을까? 서연은 그 USB를 자신의 서재로 가져와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구지우 서진건설 인수 관련 최종 보고서라는 제목의 파일이 있었다. 서진건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 한 회장의 모든 것이었던 회사의 이름이었다. 12년 전, 서진건설은 갑작스러운 자금난과 악의적인 루머에 휩싸여 부도가 났고 헐값의 경쟁사였던 JK그룹에 인수되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몇 년을 앓다가 돌아가셨다. 서연은 그저 운이 나빴다고, 사업의 세계는 냉혹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파일의 내용은 그녀의 생각을 산산조각냈다. 보고서에는 JK그룹이 어떻게 서진건설의 주요 거래처를 빼돌리고 은행 대출을 막고 언론에 악의적인 정보를 흘려 주가를 폭락시켰는지, 그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정당한 인수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평생과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계획적인 약탈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총지휘한 사람이 바로 그녀가 10년간 사랑하고 내조해온 남편 강태준이었다. 그날 밤 한서연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죽어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복수심보다 더 뜨겁고 단단한 것, 바로 정의 구현이라는 목표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강태준을 단순히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쌓아 올린 거짓의 제국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맹세했다. 그때부터 그녀의 연극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욱 완벽한 아내를 연기했다. 그의 앞에서 더욱 순종적이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의 경계심이 완전히 허물어졌을 때 그녀는 그의 금고를 열고 그의 컴퓨터를 뒤지고 그의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복수를 실행할 가장 강력한 파트너를 찾아 나섰다. 재계에서 유일하게 강태준과 대적할 수 있으며 그 역시 과거 JK그룹과의 악연으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인물, 바로 SJ캐피탈의 최진혁 회장이었다. 그녀는 익명의 메일을 통해 최진혁에게 접촉했다. 처음 최진혁은 반신반의했다. JK그룹 회장의 아내가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서연이 첫 번째 증거로 제시한 JK그룹의 미공개 해외 프로젝트 계약서 4본을 본 순간 그는 그녀가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비밀리에 이루어진 첫 만남에서 최진혁은 슬픔에 잠긴 피해자가 아닌 냉철한 전략가의 눈빛을 한 한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감정적인 호소 대신 자신이 확보한 정보의 가치와 그것을 활용한 단계별 공격 계획까지 제시했다. 최진혁은 그 자리에서 그녀와의 동맹을 결심했다. 적의 심장부에서 활동하는 그녀는 그 어떤 정보기관보다 더 강력한 무기였다. 다시 현재 전쟁기지 서연은 과거의 회상에서 빠져나와 모니터를 응시했다. 강태준은 교만하고 방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비자금 원장을 직접 공격하면 그는 모든 것을 닫아 걸고 꼬리 자르기에 들어갈 겁니다.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려면 가장 약한 성벽부터 공략해야 합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모니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것은 JK그룹이 최근 수주한 은평 신도시 교량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였다. 다른 대형 프로젝트들에 비해 규모가 작아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업이었다. 이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들러리 건설사를 세워 경쟁 입찰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는 형태로 따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시청의 국장급 공무원에게 뇌물이 건네졌고요. 제가 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최진혁이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상처를 내서 피가 나게 만들겠다는 거군. 그는 이게 전면전의 시작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단순한 잡음으로 치부하며 평소처럼 언론과 인맥을 이용해 덮으려고 하겠지. 맞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그가 자신의 힘을 과신하며
오만하게 대처하는 동안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을 준비하는 겁니다.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의 숨통을 조여야 합니다. 계획은 완벽했다. 박기영 변호사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 증거가 충분히 효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주는 즉시 정보를 패키징하기 시작했다. 모든 디지털 흔적을 지우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없도록 여러 국가의 VPN을 거치는 보안 메일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보를 전달할 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기로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의 김민준 기자. 그는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으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이준의 손가락이 엔터키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최진혁과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최진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의 시선이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마지막 결정권은 그녀에게 있었다. 한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모니터 속 JK그룹의 로고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내세요. 이준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다.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떠올랐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방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거대한 둑에 첫 번째 균열을 내는 작은 망치질 소리가 지금 막 울려 퍼졌다는 것을. 한서연은 거대한 상황판에 떠있는 JK그룹의 조직도를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계열사와 임원들의 사진들 위, 가장 꼭대기에서 거만하게 웃고 있는 강태준의 사진에 그녀의 시선이 머물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차갑게 타오르는 불꽃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예상대로 세상은 다음날 아침 시끄러웠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는 그들의 명성에 걸맞게 JK그룹의 은평 신도시 교량 건설 사업 비리를 한면에 대서특필했다. 김민준 기자의 집요한 필력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입찰 과정의 조작 정황과 특정시청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기사는 온라인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관련 커뮤니티와 주식 게시판은 JK그룹에 대한 성토의 글로 들끓기 시작했다. 그러나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어야 할 강태준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는 청담동의 최고급 피트니스 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닝을 막 마친 참이었다. 땀에 젖은 그의 등 근육은 성난 표범처럼 단단하게 갈라져 있었다. 그에게 다가온 박 실장이 태블릿 PC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회장님, 뉴스타파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강태준은 건네받은 수건으로 목에 땀을 닦으며 무심하게 화면을 훑어보았다. 그의 입가에 조소가 걸렸다. 이게 다야 고작 이딴 걸로 내 아침 운동을 방해한 건가? 파급력이 작지 않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여론.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박 실장, 여론은 돈으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는 돈이 많지. 그는 태블릿을 박 실장에게 던지듯 돌려주었다. 최진혁, 그 영감탱이가 또 수작을 부리는군. 하는 짓이 어쩜 이리 촌스러운지. 당장 홍보팀에 연락해서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 내려 검색어 순위도 관리하고, 그리고 광고 집행하는 언론사들, 편집국장한테 내 이름으로 안부 전화 한 통씩 돌려 JK그룹의 광고비가 얼마나 달콤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라고. 알겠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서울시의 황 국장은 어떻게 할까요? 황 국장, 그 친구는 지금쯤 오줌을 지리고 있겠군. 강태준은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전화해서 걱정 말라고 해. 이 강태준이 뒤에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대신 다음번 도시계획심의 때 확실하게 보답해야 할 거라고 전하고. 그의 지시는 막힘이 없었고 거침이 없었다.
마치 성가신 벌레를 잡는 것처럼. 그에게 이 문제는 그저 약간의 돈과 시간, 그리고 협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해프닝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법과 여론 위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예측은 정확했다. 강태준의 지시가 떨어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인터넷 세상은 마법처럼 조용해졌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에서 JK그룹 관련 기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유명 연예인의 열애설과 JK그룹이 후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미담 기사가 대신 채워졌다. 몇몇 신문사들은 아예 후속 보도를 포기했다. JK그룹의 막강한 영향력 앞에서 진실은 힘없이 묻혀버렸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해 그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힘에 다시 한번 만족하며 전리품을 즐기기 위해 그의 새로운 여자가 기다리는 곳으로 향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지던스, 이제 막 떠오르는 신인 배우인 유나가 그를 맞았다. 그녀는 강태준이 사준 명품 드레스를 입고 그의 팔에 매달렸다. 태준 씨,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아주 밝아 보여요. 강태준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렸다. 좋은 일 매일이 좋은 날이지. 오늘 아침에 귀찮은 파리 몇 마리가 윙윙거리길래 파리채로 한번 휘둘러 줬더니 조용해지더군.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윤에게 샴페인을 따라주며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유나 같은 여자들 앞에서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을 즐겼다. 그녀의 눈에 비치는 경외감과 찬양은 그의 자만심을 채워주는 최고의 영양분이었다. 아침에 인터넷에 떠들썩했던 JK그룹 기사 말이에요. 유나가 아양을 떨며 물었다. 별것도 아니야. 내 성공을 시기하는 놈들의 발악이지. 대한민국에서 나 강태준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멍청이들이 있거든. 유나는 그의 말에 감탄하며 박수를 쳤다. 역시 태준 씨는 대단해요. 드라마 속 왕자님보다 더 멋져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진 강태준은 한서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나저나 한서연은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웬 부잣집 늙은이 차를 타고 가던데. 그 남자 품에 안겨서 엉엉 울고 있으려나. 그는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취급했다. 인형처럼 예쁘장하긴 했지만 속은 텅 비어서 재미없는 여자였어. 내가 이혼해주자고 했을 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굴더군. 쯧쯧. 내가 자기를 버린 게 비극이라고 생각하겠지. 천만에. 그 여자를 내 인생에서 치워버린 건 내게는 해방이야. 그는 한서연이 보여주었던 마지막 미소를 떠올렸다. 그 순간 잠시 느꼈던 불길한 예감은 자신의 완벽한 승리 앞에서 이미 먼지처럼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그 미소를 패배자가 마지막으로 쥐어짜낸 허세, 혹은 새로운 기생상대를 찾았다는 안도감 정도로 해석해버렸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자신의 돈과 배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수동적인 존재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세상에서 여자는 딱 두 종류였다. 자신에게 복종하며 부속품으로 살아가는 여자. 아니면 자신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여자. 한서연은 전제에 속했었다. 유나가 그의 품에 파고들며 말했다. 이제 그런 재미없는 얘기는 그만해요. 오늘 밤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잖아요. 강태준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는 완벽한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 자신의 부, 권력, 그리고 젊고 아름다운 여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상아탑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그 탑 아래에서 조용히 흐르는 압류가 얼마나 차갑고 깊은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여의도의 비밀 전쟁기지. 수십 개의 모니터, 불빛이 한서연의 차가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중앙 화면에는 강태준이 언론을 통제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데이터화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포털 사이트의 기사 삭제 로그, 주요 언론사의 보도 통제 정황, 그리고 JK그룹 홍보팀이 살포한 바이럴 마케팅의 흐름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보였다. 정보 분석팀의 이준이 분하다는 듯이 말했다. 예상했지만 정말 더럽게 움직이는군요. 돈으로 진실을 그냥 덮어버리네요. 최진혁 회장 역시 굳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한서연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녀의 입계는 오히려 옅은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상황판 앞으로 걸어갔다. 아니요. 이준 씨, 모든 것이 제 예상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강태준은 지금 우리가 던진 작은 미끼를 물고 자신이 대단한 사냥이라도 한 줄 알고 의기양양해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겠지만 사실 그는 우리가 짜놓은 시나리오 위에서 춤을 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번 공격의 목적은 강태준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방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위기 상황에서 그가 누구에게 연락하고 어떻게 언론을 막는지, 그의 해결 방식을 테스트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리고 그는 아주 훌륭하게 자신의 모든 패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상황판에 붙어있는 은평 신도시 교량 건설 프로젝트 딱지를 떼어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훨씬 더 거대한 프로젝트의 사진을 드러냈다. JK그룹. 베트남 하이퐁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 그것은 JK그룹의 사활이 걸린 수조원 규모의 해외 프로젝트였다. 첫 번째 테스트는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서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다. 자신이 파리채를 휘둘렀다고 생각하는 남자에게 진짜 거미줄이 무엇인지 보여주죠. 비밀 전쟁기지의 거대한 상황판. 그 중심을 차지한 베트남 하이퐁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 사진 앞에서 한서연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잡는 거미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은 사진 너머 그 프로젝트에 얽히고 설킨 수많은 인간관계와 욕망의 지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최진혁 회장과 그의 팀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 작전이 JK그룹의 가장 크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수조 원짜리 국제사업을 공격하는 것은 자칫하면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박기영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강태준 회장이 직접 모든 것을 챙기는 사업입니다. 보안이 철통 같을 텐데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겠습니까? 한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물론이죠. 어떤 견고한 성이든 그 성을 지은 사람들의 마음속 균열보다는 단단할 수 없습니다. 강태준은 자신의 성이 철옹성이라 믿겠지만 그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원한을 샀어요. 그 상처들이 바로 우리가 열고 들어갈 문입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개인 노트북을 시스템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지난 10년간 그녀가 머릿속에 그려온 JK그룹의 인물 관계도가 나타났다. 그것은 공식적인 조직도가 아니었다. 누가 누구를 증오하고 누가 누구에게 약점이 잡혔으며 누구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는지를 기록한 인간의 감정으로 그려진 비밀 지도였다. 이 사람은
자재구매팀의 김영철 부장입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한 중년 남성의 사진을 가리켰다. 2년 전 창립기념일 파티에서 강태준은 수많은 임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사소한 실수를 문제 삼아 김 부장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줬습니다.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면서요. 그리고 작년에 김 부장의 아들이 JK 장학재단에 지원했다가 수석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탈락했습니다. 그 자리는 강태준의 비서실장 딸에게 돌아갔죠. 김 부장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지만 가족의 생계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녀는 다음 인물로 넘어갔다. 회계팀의 오정식 과장, 심장이 약하고 소심한 사람이지만 아내가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강태준이 익명으로 아내의 첫 수술비를 지원해줬고 오 과장은 그 은혜 때문에 강태준의 비자금, 국내 송금을 담당하는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그는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의 아내의 남은 치료를 완벽하게 보장해준다면 그는 우리 편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서연의 기억은 10년이라는 시간 속을 자유롭게 오갔다. 파티에서 스치듯 들었던 대화, 서재에서 우연히 본 서류 한 장, 강태준의 은밀한 통화 내용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가 연기했던 아름답고 조용한 아내라는 역할은 사실 제국의 심장부에서 모든 비밀을 흡수하는 가장 완벽한 스파이의 위장이었다. 최진혁과 팀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해킹이나 데이터 분석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다. 오직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깊숙한 내부 사정을 목격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살아있는 정보였다. 그들은 이제야 최진혁 회장이 왜 한서연을 이 작전의 핵심 브레인이라고 불렀는지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가락이 한 기업인의 사진 위에서 멈췄다. 그리고 이 사람,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약점입니다. 철강 납품업체인 동안제철의 최 사장, 서연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강태준은 최 사장의 아들이 해외 원정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진 것을 알고 그 약점을 이용해 납품 단가를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원가 절감을 위해 기준 미달의 저급 철강을 납품하도록 강요했죠. 제가 그 협박 통화를 직접 들었습니다. 전쟁기지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기준 미달 자재 사용. 그것은 건설업계에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최악의 범죄였다. 스마트시티는 해외 사업이라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같은 방식으로 국내의 다른 건물들에도 저급 자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인간이니까요. 그녀는 이준에게 무언가를 검색하도록 지시했다. 잠시 후 화면에 한 건물의 사진이 떠올랐다. 찾았어요. JK그룹이 작년에 완공한 송파구립 어린이 복지관입니다. 동안제철이 철강을 납품했습니다. 송파구립 어린이 복지관,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건물의 기준 미달의 자재를 썼다는 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선 용서받을 수 없는 악행이었다. 최진혁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인간이 아니군. 한서연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두 번째 공격 목표입니다. 강태준이 돈 때문에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았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입찰 비리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여론의 철퇴를 막게 될 겁니다. 작전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이번 공격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었다. 훨씬 더 정교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했다. 최진혁과 박기영 변호사가 직접 동안제철의 최 사장을 비밀리에 만났다. 그들은 협박이 아닌 설득을 택했다.
강태준의 협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의 아들 문제 해결을 돕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JK그룹이 무너진 후 SJ캐피탈의 자회사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양심의 가책과 새로운 기회 앞에서 최 사장은 결국 무너졌다. 그는 JK그룹에 납품했던 저급자재의 시험, 성적서 원본과 조작된 성적서 사본, 그리고 강태준 측이 단가를 후려친 비공식 계약서까지 모두 넘겨주었다. 증거는 완벽했다. 이주는 이 증거들을 한 묶음으로 정리했다. 이번에는 뉴스타파 한 곳에만 보내지 않았다. 사본은 국내 최대의 시민안전단체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양심적인 의원에게도 동시에 전달되었다. 더 이상 강태준이 돈과 권력으로 막을 수 없도록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공공의 문제로 판을 키운 것이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전쟁기지의 중앙 모니터에는 강태준의 실시간 동선이 표시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강북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와인 파티에 참석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한서연은 그 모습을 차갑게 응시하며 이준에게 말했다. 시작하세요. 폭탄이 터졌다. 시민안전단체의 긴급 기자회견, 국회의원의 폭로, 그리고 뉴스타파의 후속 단독 보도가 거의 동시에 터져나왔다. 충격 JK그룹, 어린이 복지관에 중국산 저급 철강 사용, 안전 심각 강태준 회장의 두 얼굴, 아이들의 안전보다 돈이 우선. 첫 번째 기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파문이 일었다. 여론은 그야말로 들끓었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었기에 대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JK그룹의 이름은 순식간에 악덕 기업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 시각 파티장에서 축배를 들던 강태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박 실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호해,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인터넷. 강태준은 짜증 섞인 얼굴로 전화를 끊고 직접 인터넷에 접속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 전체가 JK그룹과 자신의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저주에 가까운 비난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수천 개씩 달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주변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샴페인 잔을 든 채 굳어버린 그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완전한 충격과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당혹감,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였다. 이건 단순한 경쟁사의 공격이 아니다. 첫 번째 공격은 연막이었다. 이것이 진짜다.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치명적이다. 누군가 자신의 내부를, 자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다. 누구지? 대체 누가? 그의 뇌리에 수많은 임직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배신자를 찾아야 한다. 반드시 찾아서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 한다. 편집증적인 의심이 그의 눈을 번뜩이게 만들었다. 그는 아직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모든 공격을 설계하고 지휘하는 보이지 않는 건축가가 자신이 머리가 텅 비었다고 비웃으며 내쫓았던 바로 그 여자. 한서연이라는 사실을 한서연이 예측했던 그대로 어린이 복지관 부실 시공 스캔들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JK그룹 전체를 집어삼켰다. 이전의 입찰비리 의혹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자신의 배를 불린 기업이라는 낙인은 치명적이었다. JK그룹 본사 앞에는 연일 시민단체의 시위가 이어졌고 인터넷은 그들을 살인기업이라 부르는 비난으로 들끓었다. 강태준이 자랑하던 철옹성은 순식간에 사방에서 불타오르는 위태로운 성이 되었다. 다음 날 새벽
JK그룹의 비상대책회의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평소라면 회장의 농담 한마디에 일제히 웃음을 터뜨리던 임원들은 이제 잿빛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강태준은 회의실 중앙에 서서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누구야?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갈랐다. 어떤 새끼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쳤지, 우리 회사 내부 자료를. 그것도 동안제철과의 계약서 원본까지 통째로 언론에 넘긴 놈이 누구냐고. 그는 앞에 있던 생수병을 집어들어 벽에 던져버렸다. 플라스틱 병이 굉음을 내며 터졌고 임원들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자재구매팀 김영철 부장 당신이지. 평소에 나한테 불만 많았잖아. 말해봐. 김영철 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저는 절대 아닙니다. 맹세합니다. 맹세. 그딴 걸 내가 믿을 것 같아. 당장 보안팀 불러. 김영철 부장 포함해서 자재구매팀. 건설사업부 관련자, 전원 컴퓨터 압수하고. 오늘부로 대기발령 조치해. 내부 감사팀은 지금부터 한 놈도 빠짐없이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 강태준의 광기 어린 외침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성적인 해결책을 찾는 대신 자신의 제국 안에서 암약하는 배신자를 색출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첩자가 더 무섭다는 편집증적인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다. 그날부터 JK그룹에는 피비린내 나는 마녀사냥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의 직속 내부 감사팀은 마치 군사정권의 보안대처럼 회사를 휩쓸고 다녔다. 직원들의 이메일과 통화 기록이 무차별적으로 사찰당했고 수십 명의 직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조사실로 끌려가 몇 시간씩 강압적인 신문을 받아야 했다. 회사는 공포와 불신으로 얼어붙었다. 동료의 눈치를 보고 복도에서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한때 철통 같은 충성심으로 똘똘 뭉쳤던 조직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강태준의 광기는 외부의 위기를 막아주지 못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JK그룹의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개장 10분 만에 하한가를 기록했고 시가총액 수조 원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렸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회사의 채권 등급은 투기 등급으로 강등될 위기에 처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믿었던 방패막이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JK그룹이 시공한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강태준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던 정계의 유력 인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전화를 받지 않거나 지금은 도와주기 곤란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아이들의 안전 문제는 그 어떤 정치인도 감싸줄 수 없는 영린이었다. 그가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방어벽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제국의 황제는 하루아침에 고립무원의 처지로 전락했다. 그날 밤 텅 빈 회장실, 강태준은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배신자를 찾아내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대체 누구지? 어떻게 내 뒤통수를 칠 수 있지? 내 약점을. 내 치부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아는 놈은 그때 박 실장이 조용히 들어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회장님, 동안제철의 최 사장이 방금 전 검찰에 자진 출두해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압력을 가했다는 증거까지 모두 제출했다고 합니다. 강태준의 눈이 충혈되었다. 동안제철까지 배신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그대로 벽난로에 던져버렸다. 고급 크리스털 잔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살났다.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야. 이건 나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려는 계획적인 전쟁이야, 최진혁. 그 늙은 여우짓이 틀림없어. 그는 최진혁의 소행이라고 확신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최진혁이 아무리 용하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었다. 마치 자신의 집 안방에 들어와 모든 것을 보고 가기라도 한 것처럼 공격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개인적이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뇌리의 한 장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캐리어를 끌고 나가던 한서연의 모습, 그리고 검은 리무진에 올라타기 직전 자신을 올려다보며 짓던 그 기묘한 미소. 설마, 아니야. 그 여자일 리가 없어. 그는 고개를 흔들며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한서연 명품과 미술품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여자. 세상 물정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온실 속 화초. 그녀가 감히 이런 일을 꾸밀 능력도, 배짱도 있을 리가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불안한 생각을 애써 떨쳐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한편 그 모든 혼돈을 만들어낸 비밀 전쟁 기지에서는 차분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서연은 JK그룹의 주가 그래프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내부 직원들의 반응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준이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대단합니다. 강태준이 스스로 자기 회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내부부터 들쑤시면 충성하던 직원들도 마음이 돌아설 텐데요. 한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은 위기에 몰리면 가장 먼저 자기 사람을 믿지 못하는 법이죠. 강태준은 지금 제 손으로 자기 팔다리를 잘라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박기영 변호사가 모니터의 한 부분을 확대하며 말했다. 방금 우리 쪽 정보원을 통해 JK그룹 비상회의 녹취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강태준의 육성입니다.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강태준의 격앙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건 너무 개인적이야. 마치 내 집에서 같이 살던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걸 알아, 젠장. 대체 누구야? 녹취를 듣는 순간 전쟁기지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강태준이 드디어 공격의 성격을 어렴풋이 감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용의자로 그녀를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의심의 레이더가 마침내 제국의 내부가 아닌 그의 가장 사적인 영역을 향하기 시작했다. 한서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불타오르는 JK그룹의 상황판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차가워져 있었다. 사냥감이 마침내 사냥꾼의 그림자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더욱 치밀하고 더욱 대담해져야 한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죠.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고요한 전쟁기지 안에 울려 퍼졌다. 제국의 첫 번째 균열은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그 균열을 어떻게 완전한 붕괴로 이끌어낼 것인가. 모든 것은 다시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JK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선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하자 한서연과 최진혁의 비밀 전쟁기지는 다음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더욱 분주하게 움직였다. 강태준이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느라 스스로 제국의 기둥을 허물고 있는 동안 그들은 그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한 방을 설계하고 있었다. 상황판에는 JK그룹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붉은색 경고등을 켜고 있었다. 주가 폭락, 신용등급 하락, 투자금 이탈, 합법적인 자금줄은 모조리 막혀가고 있었다. 최진혁 회장이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자금 압박이 극에 달했을 거야.
지금 검찰 수사망을 더 조이면 놈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한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생각은 달랐다. 아직입니다. 회장님, 강태준은 상처 입은 짐승과 같아요. 지금 막다른 길로 몰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가 가진 정관계 인맥을 총동원해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핵심 증거를 인멸하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 싸움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판의 중심, 강태준의 사진을 응시했다. 우리가 그를 심판대에 세울 수는 있지만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도 변호할 수 없는 명백하고 결정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해야 해요. 자신의 발로 덫에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니옷베, 그 단어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서연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강태준에게는 지금 당장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급한 불을 끌 막대한 현금. 둘째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이죠. 우리는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질 겁니다. 작전명은 오리온 프로젝트. 이준의 천재적인 해킹 실력과 SJ 캐피탈의 자금력을 동원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유령 투자사 오리온 글로벌 홀딩스가 만들어졌다. 그럴듯한 홈페이지와 지난 몇 년간의 투자 성공 실적이 담긴 가짜 포트폴리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임원들의 프로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되었다. 누가 보아도 신중하지만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는 신흥 투자사로 보였다. 다음은 미끼를 물고 갈 낚시꾼을 섭외할 차례였다. 서연은 자신의 기억 속 인물 지도를 다시 펼쳤다. 은퇴한 투자은행가 홍 이사님을 기억하세요. 회장님 10수년 전 강태준이 M&A를 진행할 때 파트너였지만 막판에 강태준에게 뒤통수를 맞고 업계에서 불명예스럽게 은퇴해야 했던 분이죠. 최진혁의 눈이 빛났다. 기억나고 말고. 강태준이라면 치를 떠는 사람이지. 네, 강태준은 홍 이사님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힘없는 늙은이로 치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믿겠죠. 홍 이사님을 통해 오리온 글로벌 홀딩스가 JK그룹에 관심이 있다는 정보를 흘리는 겁니다. 위기에 빠진 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정상화시키는 벌처펀드의 형태로요. 최진혁의 팀은 즉시 홍 이사를 접촉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홍 이사는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강태준을 향한 정의로운 복수전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기꺼이 낚시꾼 역할을 수락했다. 그는 명예로운 복수의 기회와 거액의 성공 보수를 약속받았다. 마침내 완벽하게 설계된 덫이 강태준에게 던져졌다. 절망의 늪에 빠져 있던 강태준에게 홍 이사의 연락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그는 처음에는 의심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JK그룹에 투자를 하겠는가. 하지만 홍 이사가 내민 오리온 글로벌 홀딩스의 자료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이준이 만들어낸 가짜 데이터는 강태준의 유능한 비서팀의 검증 과정도 무사히 통과했다. 강태준의 사무실. 홍 이사는 노련한 낚시꾼처럼 미끼를 던졌다. 오리온 측에서는 JK그룹의 현재 위기가 경영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일시적인 외부 충격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네.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어. 그들은 강 회장의 위기 돌파 능력을 높이 사고 있더군. 위기 돌파 능력. 그 말에 강태준의 자존심이 꿈틀거렸다. 그래, 세상이 다 나를 비난해도 나의 가치를 알아보는 놈들은 있기 마련이지. 그의 마음속에서 탐욕이 편집증적인 의심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투자 조건이 뭐요? 홍 이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꺼냈다. 1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수혈하겠다고 하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오리온 측은 비밀 유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공식적인 실사 대신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JK그룹에 숨겨진 재무 건전성을 확인하고 싶어 하네. 강 회장 자네의 개인적인 역량을 보고 싶어 하는 거지. 개인적인 역량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48시간 안에. 강 회장이 개인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현금 1천억 원을 오리온 측이 지정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해서 증명해 달라고 하더군. 물론 그 돈은 48시간 후에 이자와 함께 그대로 돌려줄 걸세. 그들에게는 일종의 신뢰 테스트인 셈이야. 1천억 원. 강태준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합법적인 자금은 모두 묶여 있었다. 그가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있는 1천억 원은 오직 단 한 곳. 스위스 비밀 계좌에 숨겨둔 비자금뿐이었다. 덫은 완벽했다. 오리온 측은 비자금의 존재를 모르는 척 그의 개인적인 역량을 테스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가 스스로 불법 자금에 손을 대도록 유도한 것이다.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계산이 오갔다. 위험한 요구였다. 하지만 1천억을 잠깐 움직여서 1조 원을 수혈받을 수 있다면 이 모든 위기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다. 그는 주가 조작으로 회사를 되살리고 막대한 자금력으로 검찰과 언론을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독이 든 성배였지만 그는 기꺼이 그 독을 마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탐욕이 마침내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알겠다고 전해주시오. 테스트에 응하겠다고. 그날 밤 강태준은 회계팀의 오정식 과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비밀리에 호출했다. 오 과장은 며칠간 이어진 내부 감사와 압박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태준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평소와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 과장, 자네 아내 병원비는 걱정 없나. 앞으로도 내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일만 잘해주면 돼. 아주 중요한 일이야. 그는 오 과장에게 오리온 글로벌 홀딩스의 에스크로 계좌, 정보와 함께 스위스 계좌의 접속 코드를 넘겨주었다.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1천억 원을 이쪽으로 송금해.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여러 번에 걸쳐서 쪼개서 보내. 할 수 있겠나? 오정식 과장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외환 거래이자 비자금 이동이었다. 한번 발각되면 자신은 그대로 감옥행이었다. 하지만 눈앞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강태준의 눈빛과 아내의 병원비를 떠올리자 그는 거부할 수 없었다. 네, 회장님, 다음 날 오전 9시 55분 비밀 전쟁기지의 중앙 모니터에는 전 세계의 금융 네트워크 흐름을 보여주는 화면이 떠 있었다. 이주는 스위스 UBS 은행의 특정 서버에 모든 감시 시스템을 집중하고 있었다. 감지됐습니다. 강태준의 스위스 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도가 포착됐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한서연은 굳은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다. 지난 10년의 기다림, 그리고 지난 몇 달간의 치밀한 준비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JK그룹 회장실. 오정식 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송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강태준이 매서운 눈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 송금 완료 메시지가 화면에 떠올랐다. 강태준의 입가에 마침내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이제 곧 1조 원이 들어온다. 그는 재기할 수 있다. 그는 이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승리를 예감한 바로 그 순간 전쟁기지에서는 이준의 승리 선언이 울려 퍼졌다. 잡았습니다. 자금 흐름 전체, 송금 기록, IP 주소,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화면에 Transaction Complete라는 초록색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강태준에게는 재기의 신호탄이었지만 한서연과 그녀의 팀에게는
거대한 물고기가 마침내 미끼를 물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완벽하게 설계된 덫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다. 송금이 완료된 후 48시간. 강태준에게 그 시간은 희망과 초조함이 뒤섞인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부활을 꿈꿨다. 오리온 글로벌 홀딩스의 1조 원 투자 유치 소식을 발표할 기자회견을 준비시켰고 자신을 배신했던 자들의 명단인 살생부를 만들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그는 이 위기만 넘기면 모든 것을 되찾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황제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오리온 측으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렸다. 1천억 원이 반환되고 1조 원의 투자가 시작될 그 순간을. 하지만 그가 기다리던 연락은 영원히 오지 않았다. 같은 시각 한서연의 전쟁기지는 단 1초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았다. 이준이 확보한 강태준의 비자금 송금 내역은 작전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박기영 변호사는 밤을 새워 기존의 모든 증거, 부실 시공 자료, 입찰 비리 내역, 동안제철 초의 사장의 자백, 진술서와 이 새로운 스모킹 건을 하나의 거대한 범죄 파일로 엮었다. 그것은 강태준이 지난 10년간 쌓아 올린 범죄의 제국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았다. 최진혁 회장은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번 상대는 언론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검찰의 심장부, 서울중앙지검의 검찰총장이었다. 그는 과거 강태준의 교묘한 법망 빠져나가기를 뼈아프게 지켜봐야 했던 강직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총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놀이를 끝낼 시간입니다.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완벽한 증거 파일이 검찰로 전송되었다. 파일을 확인한 검찰총장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입에서 단호한 명령이 떨어졌다. 당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 특별수사팀 전원. JK그룹 본사로 출동한다. 한 놈도 놓치지 마. 약속의 48시간이 거의 끝나가던 오후.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다. 오리온과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홍 이사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감히 나를 갖고 놀아, 어떤 놈들이야. 그가 분노에 차 책상을 내리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육중한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의 비서가 아니었다.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성난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다. 그들 맨 앞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부장검사가 서 있었다. 강태준 씨,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횡령, 배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 도피 혐의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습니다. 부장검사가 내민 압수수색 영장을 본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정확했다. 특히 재산국외 도피라는 문구는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들이 스위스 계좌의 존재를, 그리고 바로 어제 있었던 송금 사실까지 알고 있다는 의미였다. 충격은 곧바로 분노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재미없을 줄 알아. 그는 늘 하던 대로 휴대폰을 집어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려 했다. 법무부 장관, 여당의 실세 의원. 그가 자랑하던 황금 인맥들이었다. 하지만 수사관 한 명이 다가와 그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꺼버렸다. 강태준 씨. 지금부터 외부와의 연락은 금지됩니다. 처음 겪는 모욕적인 상황에 강태준은 이성을 잃었다. 이 새끼들이 내 전화 한 통이면 당신들 옷 전부 벗을 수 있어. 하지만 그의 위협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부장검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응수했다. 강태준 씨, 당신이 전화하려던 분들, 지금은 당신 전화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수사관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떼어내고 서류 캐비닛을 열어 증거를 수집하고 서버실을 장악했다. 한때 제국의 심장이었던 그의 사무실은 순식간에 범죄 현장이 되어버렸다. 직원들은 공포에 질린 채 수사관들의 움직임을 지켜볼 뿐이었다. 강태준이 지난 몇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권위와 위험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혼돈의 한가운데서 강태준의 머리는 미친 듯이 회전했다. 대체 어떻게 스위스 계좌 송금 사실을 알았지? 그건 불과 이틀 전에. 오직 나와 오 과장만이 아는 일이었다. 내부 유출이 아니다. 이건 함정이다. 오리온 글로벌 홀딩스. 그 이름이 그의 뇌리를 때렸다. 1조 원의 투자. 신뢰 테스트, 모든 것이 자신을 이 막다른 길로 몰아넣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을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의 무너진 자존심 위로 섬뜩한 공포가 피어올랐다. 누가 이렇게까지 완벽한 덫을 설계했단 말인가. 그때 수사관 한 명이 그의 책상 위에 있던 가족사진 액자를 증거물 상자에 담으려다 무심코 중얼거렸다. 쯧쯧. 이렇게 우아하게 생긴 사모님을 두고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건지. 우아하게 생긴 사모님, 한서연. 그 순간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과 함께 맞춰졌다. 정확히 자신의 약점만을 노린 정교한 공격. 자신의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어 본 공격의 순서. 언론 플레이와 법률적인 압박을 동시에 구사하는 치밀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파멸시키겠다는 차가운 의지. 자신이 비웃으며 내쫓았던 그 여자의 마지막 미소가 다시 떠올랐다. 그것은 허세나 안도감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승리자의 미소. 심판을 예고하는 사신의 미소였다. 설마, 아니, 불가능해. 그 여자가 이 모든 것을 그는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자신이 가장 무시하고 경멸했던 존재. 자신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압수수색이 끝나고 엉망이 된 사무실에 홀로 남겨진 강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수사관들은 그에게 내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남기고 떠났다. 그는 이제 체포만 되지 않았을 뿐. 모든 것을 잃었다. 외부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하지만 정말 그를 무너뜨린 것은 그의 내면에서 피어오른 끔찍한 진실이었다. 자신이 누구에게 패배했는지를 깨닫는 순간 그의 오만한 자아는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공기 중에 흩어질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분노도 증오도 아니었다. 오직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포만이 담겨 있었다. 드디어 그는 알게 되었다. 자신의 진짜 적이 누구였는지를.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강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밤새 잠 한숨 못 잔 듯 눈은 충혈되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마지막 남은 오기를 쥐어짜내 똑바로 고개를 쳐들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의 변호인단이 어떻게든 법의 구멍을 찾아낼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경쟁사의 음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비자금 혐의 인정하십니까? 쏟아지는 질문에 그는 굳게 입을 다문 채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섰다. 조사실은 작고 차가웠다. 회색 벽과 강철 책상,
그리고 한쪽 벽을 차지한 일방향 거울이 그를 압박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의 황제는 이제 힘없는 피의자가 되어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부장검사와 그의 변호인단이 마주 앉았다. 예상대로 강태준은 마지막까지 오만했다. 부장검사가 산더미 같은 증거 자료를 내밀며 그의 혐의를 나열했지만 강태준은 비웃음으로 일관했다. 전부 조작된 증거이거나 아래 것들이 멋대로 저지른 일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에 대해 보고받은 바도 지시한 바도 없습니다. 그의 변호인 역시 거들었다. 이 모든 것은 SJ캐피탈의 최진혁 회장이 JK그룹을 집어삼키기 위해 벌인 추악한 공작입니다. 검찰이 경쟁사의 음해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동안제철 최 사장의 자백은 협박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고 회계 장부는 오정식 과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부아 직원들에게 떠넘겼다. 심지어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에 대해서는 음성 변조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면 부인했다. 그의 뻔뻔함은 하늘을 찔렀다. 바로 그때였다. 딸깍 조사실 문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서 있었다. 짙은 네이비색의 파워수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고요했으며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과도 같았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경악과 분노, 그리고 본능적인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가 밤새도록 떠올렸던, 하지만 애써 부정했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부장검사가 그의 말을 끊고 차갑게 말했다. 강태준 씨. 지금부터 한서연 씨는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이자 모든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로서 진술할 겁니다. 한서연은 강태준의 불타는 듯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이 아닌 검사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들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적대적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최고급 만년필이었다. 이거 기억하나요? 강태준 씨. 강태준은 그 펜을 알아보았다. 몇 년 전 한서연이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며 그에게 주었던 몽블랑 리미티드 에디션이었다. 그는 그 펜이 마음에 들어 늘 자신의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 당신은 이 펜을 그냥 값비싼 장식품이라고 생각했겠죠. 당신 눈에는 저도 그랬던 것처럼 서연은 만년필의 끝부분을 돌려 작은 SD카드를 분리해냈다. 그리고 그것을 검색에 건넸다. 이 펜은 보이스 레코더입니다. 음성 감지 기능이 있어서 책상 근처에서 대화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되죠. 당신은 늘 당신의 공간에서는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당신의 가장 은밀한 목소리는 지난 몇 년간 여기에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변호인단조차 할 말을 잃고 멍하니 펜만 바라보았다. 검사는 즉시 SD카드를 노트북에 연결했고 조사실 안에는 스피커를 통해 선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동안제철 최 사장, 그 영감 아들 도박 빚만 틀어주고 있으면 찍소리도 못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덤비면 그냥 회사 문 닫게 만들어버리면 그만이야. 하하하하. 황 국장한테는 이번에 아들 유학자금 좀 두둑하게 챙겨주라고 해. 다음번 재건축 심해 때 우리한테 힘 좀 써줘야 할 거 아냐. 강태준 자신의 목소리였다.
부하 직원에게, 그리고 내연녀에게 자랑하듯 떠벌렸던 그의 추악한 범죄 행각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오정식 과장에게 스위스 계좌 송금을 지시하는 목소리였다. 이 계좌는 절대 추적 불가능해. 신도 모를 거야. 한서연, 그 여자는 이 펜이 그냥 펜인 줄만 알지. 내 서재에 뭐가 있는지는 평생 알 필요도 없는 여자야. 시키는 대로 해. 그 여자는 이 펜이 그냥 펜인 줄만 알지.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강태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마지막 발악과 거짓말은 그가 가장 무시했던 존재가 설치한 가장 완벽한 증거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의 변호사는 더 이상 변론을 포기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녹음이 끝나자 조사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강태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건넸다. 감정의 동요 없이 오직 차가운 사실만을 전달하는 목소리였다. 당신은 10년 동안 나를 당신의 집을 장식하는 인형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그 인형에게는 눈과 귀가 있었죠.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한 명의 인격체로 보지 않았어요. 그것이 당신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건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복수가 아니에요. 강태준 씨, 이건 당신의 거짓된 제국을 쌓기 위해 짓밟았던 나의 아버지와 당신에게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의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한서연은 뒤돌아섰다. 부장검사가 굳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강태준 씨, 새로운 증거에 따라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하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다가와 그의 양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제국의 황제가 몰락하고 한서연이 준비한 길고 긴 연극이 마침내 막을 내렸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강태준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넋이 나간 채 조금의 미련도 없이 조사실을 떠나는 한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이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었던 그 여인의 뒷모습이 자신의 거대했던 제국을 무너뜨린 거인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강태준 회장의 긴급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한 면은 온통 JK그룹의 몰락과 그 중심에 서 있던 조용한 아내 한서연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재벌 회장 무너뜨린 만년필 녹음기, 영화 같은 복수극 가면 뒤에 설계자, 10년간의 치밀한 증거 수집 JK 제국의 몰락, 정관계 로비리스트 파문 확산, 세상은 그녀를 가면 뒤에 설계자, 현대판 장희빈 혹은 정의의 여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다. 그녀가 강태준의 아내였다는 사실보다 그녀가 어떻게 그 거대한 제국을 혼자 힘으로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경애와 호기심이 대한민국을 뒤덮었다. 한서연이 쏘아올린 신호탄은 거대한 도미노가 되어 부패의 사슬을 차례로 무너뜨렸다. 강태준의 로비 장부에 이름이 올랐던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JK그룹의 빌부터 부당이득을 챙겨왔던 협력업체들도 세무조사에 철퇴를 맞았다.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환부가 그녀로 인해 100일에 드러난 것이다. JK그룹은 그야말로 잿더미가 되었다. 연일 터져나오는 비리 소식에 주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락했고 국내외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 제국의 붕괴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처참했다. 그 혼돈의 중심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었다. 여의도 SJ캐피탈의 사무실은 이제 JK그룹의 구조조정을 이끄는 사실상의 야전 사령부가 되어 있었다. 최진혁 회장은 채권단을 설득하고 해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며
무너진 제국의 잔해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서연은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구조조정 태스크포스의 핵심 고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그녀의 역할은 파괴가 아닌 재건이었다. 강태준 회장의 비서실과 감사팀 인력은 전원 교체해야 합니다. 그들은 부패의 손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기술개발팀과 현장 인력들은 대부분 죄가 없습니다. 그들의 고용은 최대한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과 정보를 이용해 JK그룹의 인력과 자산 중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살려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냈다. 특히 강태준에게 밑보여 좌천되었던 유능한 인재들의 명단을 직접 작성하여 최진혁에게 전달했다. 자재구매팀의 김영철 부장님 같은 분은 다시 중용하셔야 합니다. 강직한 성품 때문에 강태준 눈밖에 났지만 누구보다 유능하고 청렴한 분입니다. 최진혁은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하며 그녀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그는 한서연이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 아니라 파괴된 땅 위에 새로운 씨앗을 심으려는 책임감까지 가진 인물임을 깨달았다. 정의는 여러 얼굴로 실현되었다. 한서연은 박기영 변호사를 통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오정식 과장이 정상 참작을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최진혁 회장의 재단을 통해 그의 아내가 남은 평생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익명의 지원을 마련했다. 며칠 후 오 과장의 아내로부터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가 담긴 편지가 그녀에게 전달되었다. 서연은 그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복수가 끝났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자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했다는 인간적인 감동의 눈물이었다. 동안제철의 최 사장 역시 강태준의 몰락과 함께 족쇄에서 풀려났다. SJ캐피탈은 그와 새로운 조건의 공정한 계약을 체결했고 그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강태준의 제국 아래서 신음하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마침내 강태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수많은 기자들과 사람들의 관심으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 선 강태준은 몇 달 사이에 폭삭 늙어 보였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오만한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의 공허한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한서연은 방청석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재판장이 장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강태준. 피고인은 기업 총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 시공을 주도하였으며 뇌물을 통해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징역 25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었다. 강태준은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다. 그는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가면서 본능적으로 방청석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한서연과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증오와 원망,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한서연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미움도, 동정도, 승리감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 길고 길었던 싸움의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을 담담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강태준이 법정 밖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한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재판이 끝나고 한서연은 법원 계단을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에게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걸었다.
법원 앞에는 최진혁 회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말 대신 담담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군. 한서연은 고개를 들어 파랗고 드높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흩날렸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옅은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아니요. 그녀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것은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이자 미래를 향한 그녀 자신의 조용한 선언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대한민국 재계의 지도는 완전히 새롭게 그려졌다. 잿더미 위에서 JK그룹은 JK파트너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과거의 오욕을 씻고 투명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의 재탄생이었다. 새롭게 출범한 JK파트너스의 이사회 회의실. 과거 강태준의 독단적인 호통 대신 자유롭고 건설적인 토론이 오가고 있었다. 이사회의 의장석에는 한때 좌천되었던 김영철 부장이 이제는 모두의 신임을 받는 김영철 회장이 되어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최대 주주이자 든든한 조력자로서 최진혁 회장이 자리했다. 제국의 몰락 이후 그들은 파괴가 아닌 상생의 길을 택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 재탄생의 1등 공신인 한서연의 모습은 그곳에 없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삼청동의 한 조용한 갤러리에서 최진혁 회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고즈넉한 한옥의 지붕과 푸른 가을 하늘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복잡한 서류 대신 따뜻한 찻잔이 놓여 있었다. 최진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JK파트너스가 드디어 봉회도에 올랐어. 다 한 대표 덕분이야. 그는 이제 그녀를 한서연 씨가 아닌 존중의 의미를 담아 한 대표라고 불렀다. 이제 우리와 함께 가는 건 어떤가? SJ캐피탈이든 JK파트너스든 한 대표가 원한다면 최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겠네. 그것은 그녀의 능력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자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의 제안은 감사하지만 제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심지가 느껴졌다. 제가 하려던 일은 강태준이라는 거인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니까요. 최진혁은 더 이상 권유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한 남자의 아내, 혹은 다른 남자의 파트너라는 이름의 그늘 아래 머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알겠네. 한 대표의 앞날을 응원하지.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게. 우리는 영원한 동맹이니까. 네, 회장님, 물론입니다. 서연은 따뜻하게 대답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사랑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거대한 적을 상대로 함께 싸우며 서로의 가치를 알아본 전우애와 깊은 인간적 신뢰로 맺어진 관계였다. 그리고 한서연은 그녀가 말한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광화문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한 오피스 빌딩. 그곳에 그녀의 새로운 사무실이 있었다. 간판에는 서연재단이라는 이름이 간결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서 받은 위자료 전액과 SJ캐피탈의 투자를 받아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거대 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비영리 단체였다. 마치 과거의 자신처럼. 거인의 발밑에서 홀로 신음하는 이들을 위한 등대가 되고자 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강태준의 것처럼 거대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환한 햇살과 따뜻한 원목 가구,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표님, 다음 상담 일정입니다. 대기업의 핵심 기술을 탈취당한 스타트업 대표님이세요.
젊고 열정적인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한서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전쟁터에 서 있었다. 하지만 과거의 전쟁처럼 어둡고 차가운 복수심이 아닌 따뜻하고 이로운 변화를 위한 싸움이었다. 상담으로 온 젊은 대표의 불안한 눈빛 속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지던 날 절망하던 자신의 옛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것은 고통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공감의 힘이었다. 모든 일과가 끝나고 사무실에 홀로 남은 한서연은 창가로 다가갔다. 어느덧 해가 지고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했다. 1년 전 이혼 서류를 손에 쥐고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던 그 야경이었다. 그때의 서울은 그녀를 가둔 차가운 감옥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서울의 불빛은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는 자신처럼 싸우고 절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 한서연이 아니었다. 복수의 화신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스캔들의 주인공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롯이 자기 자신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어 단단한 흉터가 되었고 복수의 칼을 쥐었던 손에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연필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을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평화를 찾았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가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 눈부신 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